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터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 엄마 아빠들 같이 또 위로 나누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원쌤, 오늘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받은 사연은요. 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ADHD라는 걸 알게 된 엄마의 사연인데, 아이고, 그렇구나. 네, 이 엄마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라는 조금 네. 마음도 우울감이 있는 사연이더라고요. 네, 제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딸과 9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딸은 알아서 척척하는 아이라 너무 이쁘고요.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는 막내라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저에게는 커다란 숙제가 생겼어요.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 후인데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는 전화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멀쩡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화가 난 감정과 뭔지 모를 멍한 느낌 두 가지 감정이 막 섞이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받았었는데요. 제 아들이 ADHD라는 거예요. 다행히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개구진 집중력이 약한 남자아이로 생각하면서 혼내키기도 하고 잔소리도 했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엄마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안 울어야지 하면서도 식구들 없는 시간이면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더 건강 관리를 잘할 걸 못난 엄마 때문에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처방받아 먹은 약이 원인인지 너무 아들한테 미안해요. 지금은 그런 아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15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더 드는 것 같고, ADHD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 실천하면서 지내곤 있는데요. 제가 너무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저 이런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아이가 ADHD 일단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오면 사실 네. 엄마가 그거를 수용하기가 참 어렵고, 더군다나 이 엄마는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자책감, 죄의식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예, 그것을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이런 자책감에서 벗어나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상태를 인정하고 아이 양육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고 또 아이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마가 절대 엄마의 이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좀 받아들이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지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마음이 생길지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ADHD가 뭐냐면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의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 행동이 다른 아이들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충동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건데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 있었죠. 등등등 어쨌든 굉장히 큰 인물들 있죠. 네. 그런 인물들 중에도 ADHD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이클 펠프스 같은 그 수영 선수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의사 선생님이 얘는 평생 사회생활 못할 거예라고 그냥 낙인을 줬다고 해요. 근데 누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누구의 힘이 컸을까요? 엄마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예,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아이를 어떤 부족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강점을 바라보려고 했던 엄마의 힘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지금 ADHD 진단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아이의 부정적인 부분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라는 자꾸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떻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고 예,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계속 또 부정적인 것들만 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ADHD라는 것이 뭐 무슨 어떤 현실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양육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엄마가 일단 아이 양육에 힘을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뭐냐면 그러니까 ADHD를 이제 아이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부모 교육을 하면서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ADHD 아동을 둔 부모님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아이가 ADHD인지 어떤 아이가 아닌지 이거를 딱 정말 칼로 무자르듯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스펙트럼이거든요. 오히려 또 네. 어릴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단을 받는다면 한 곳에서만 받지 말고 한 서너 곳 정도를 더 좀 가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ADHD는 약간 어쨌든 그 뇌의 어떤 기능이 이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미성숙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얘가 어린 시절 좀 엄마가 이렇게 민감한 관찰자가 되셔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늘 그래 왔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러는 것인지를 엄마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한 아이를 만났을 때 ADHD가 아니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환경에서 너무나 엄마가 어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주의력이 좀 주의가 잘 안 되고 산만해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를 데리고 어디 병원을 갔는데 그냥 그 아이의 외적인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얘를 그냥 진단을 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그 꼬리표를 붙이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이제 진단명을 갖고 바라보면 그냥 또 그 아이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그래 왔었는지를 보시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얘가 그렇게 어떤 불안 때문에 그러는지를 봐서 저도 그 아이 그 ADHD 진단 받았다고 하는 아이의 일상생활을 보니까 아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환경만 다 좀 제거를 해주고 아이가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엄마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을 해줄 때 아이는 그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증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이제 진단해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거를 좀 면밀히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뭘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런 진단명이 없었어요. 선생님 어땠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진단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이쁨 받는 때라 그래서 그 진단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개구진 애도 있었죠. 뭐 여자 아이들 뭐 이렇게 막 그냥 활발하고 남자아이 같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지금 이렇게 ADHD라는 것이 좀 문제시하느냐면 세상이 지금은 어때요? 몸을 통해 갖고 하는 일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대부분이 일이라는 것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로 그냥 머리 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이제 몸을 쓰는 건 다 기계가 다 하게 대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뭔가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좀 부적합하다라고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기준이 바뀐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ADHD 이제 그 아동들은 또 강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떤 액티브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그런 게 있으니까 마이클 펠프스도 그래서 어때 엄마가 그런 강점을 바라봤고
그래서 아이를 운동을 하게 해줬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가 학교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앉아서 하는 학습적인 면에서는 얘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운동 장면에서 얘가 어때요? 굉장히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아이는 그렇게 강점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죠?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강점을 보려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엄마가 알 필요도 있겠네요.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피드백도 네. 받아야 되고 또 네. 또래 아이들하고 노는 장면, 또 네. 집에서 놀 때, 그러니까 집에서 놀 때와 밖에서 놀 때가 어떤지 해서 엄마가 그냥 학원에만 보내고 그냥 밥만 먹이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요즘엔 또 엄마들도 많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랑 상호작용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잘 민감한 관찰자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이가 지금 9살이죠? 네네, 큰아이가 9살이요. 중이고. 네. 그러니까 9살 정도면 이제 학교에서 학교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학교라는 곳은 어쨌든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네네. 거니까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얘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좀 그 자기 조절하는 훈련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엄마가 이제 죄책감에서 일단 좀 벗어나시는 거. 아, 이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닐까라는 걱정. 그거는 어때요? 통제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가능하지 않은 거에 자꾸 마음을 뺏기다 보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벗어나라. 아까 제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절대 그것 때문에 아이가 뭐 삶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럼 좀 편해질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아이의 상태를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엄마가 이 아이를 갖다가 지금 또래 아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과도하게 학습을 시킨다거나 아이를 다그치고 혼을 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얘가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이제 좋은 피드백을 못 받고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얘가 품행이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품행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얘가 뭔가 불안정감이 오면 또 2차적으로 뭐 틱 이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복합 증상이 되면 얘가 이제 굉장히 뭐랄까 그 초동 시기에 유능감을 키워가는 가야 하는 시기에 아이가 좀 열등감이 생길 수 있고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막 혼내고 뭐 그러면 네. 자존감도 낮아질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혼내니까 행동한 거면 나 혼내면 그렇죠. 네.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초동 시기를 보내고 나면 사춘기 때는 굉장히 아이가 좀 무기력해져서 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절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의 지금 수준을 일단은 수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